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괴물처럼 괴성을 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원하게 한풀이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고 싶네요. 저를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남편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며 왔다 갔다 했는데 외국에 있는 공장이 자꾸 말썽을 부려 최근에는 거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지내고 있죠. 저는 너무 심심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다고 해도 심심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운동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봤지만 공허한 마음이 완전히 달래지지는 않더군요.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업에는 뜻이 없어 기술을 배우던 저희 아들은 입대를 했습니다. 얼른 다녀와서 얼른 자리 잡고 살겠다고 하며 입대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저희 아들은 제대 후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배우며 자리를 잡겠다고 하더군요. 만족스러운 월급을 받으며 기술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용돈으로 보내주니 저는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입니다. 정신없이 남편과 아들을 챙기며 주부로 지낼 때는 외로움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니 뭔가 모를 허전함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을 때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너무 허전해서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었죠.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어플을 하나 깔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플이었어요. 한 남자와 친해져서 쭉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착한 사람 같고 대화도 잘 통해서 그 사람은 저와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어요. 나이를 묻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서 서로 나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나이를 밝혔죠. 대화 내용은 평범한 일상 얘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나의 일상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군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달래지니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 어느 때에 그 사람은 저에게 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중후한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말이죠. 그 후로는 그 사람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번 넘게 통화를 했죠.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저는 제 일상과 생활을 얘기하기 바빴어요.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 얘기하기 바빴지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얘기할 때 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얘기를 지루한 기색 없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면 그 사람은 그와 비슷한 자기 생각을 짧게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신사다운 면모를 갖춘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에서도 빛이 나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한 달 정도 통화만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한번 만나보자 하더군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동네 카페 이름을 엮게 되면서 장소를 고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페 한 곳을 골랐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드는 그 사람은 젊어도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대학생 정도로 보이더군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캐주얼 스타일. 그는 저를 보고는 너무 반갑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갑기도 했지만 얼떨떨하기도 했지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지적인 느낌이네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평범하고 촌스러운 아줌마가 지적인 느낌. 저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았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돈을 보태며 혼자 살았기에 모은 돈도 없어 시집 가는 것은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30이 넘어 노총각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적인 느낌이 든다니 저는 웃음이 났던 것이지요. 저는 학력이 짧긴 하지만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책 보는 것을 좋아했고 지금도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적으로 보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했기에 별로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만나보니 그는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젊고 잘생긴 친구가 나를 만나서 뭐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니 편해졌습니다. 그냥 동네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참 묘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조금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저는 그 친구에게 제 얘기를 풀어놓고 있었죠. 그 사람은 그날도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커피를 주문해 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점심 식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어요. 좀 비싼 한정식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내가 계산했지만 뭔가 모르게 저는 그 사람에게 빚진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주고 싶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젊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뻔한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환갑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쉬운 마음이 들었네요. 자신의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에 대해서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생각할 것만 같았거든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물론 저를 여자로 봐준다면 저는 감사한 일이겠죠.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그 사람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군요. 식당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불러서 좀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함께 걸어왔어요. 그 사람에게 저는 밥 먹고 마무리는 하고 가야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입을 틀어막을 뻔했네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좋아요. 아줌마랑 얘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고 말하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집에 들어와 저는 분주히 움직여 커피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한참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이끌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 배고프겠시겠어요. 얼른 차릴게요. 저도 모르게 높임말 섞인 존댓말을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너무 죄송해요. 치장하시면 안 돼요. 얼른 차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차렸고 그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얘기를 하던 중 그 사람은 어머니가 없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부터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꼈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처럼 생각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무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도 반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억지로 반말을 사용하려다가도 그의 건강함을 느끼면 경외심이 들어 저절로 높임말이 나왔습니다. 그와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자고 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젊은 남자가 저를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만나더라도 사람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엄마라고 불렀으니 말이죠. 엄마가 아들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잖아요. 저는 요즘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콧노래를 부릅니다. 약간은 어설프던 그 사람도 점점 완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약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하대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깍듯이 높임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엄마라 부르고 싶다고 하니 그대로 둘 수밖엔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을 하루라도 못 본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할머니라고 느낄 수도 있기에 가끔은 제 자신이 초라해지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하며 살려고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인턴을 거쳐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었고 졸업 후에 정규직 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도 무척 안정적이고 연봉도 꽤 높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 이혼 사유는 지금도 모릅니다. 새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도 건강히 살아 계세요. 친할머니는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2년 후에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 할머니가 아버지를 키워주셨대요. 아버지는 외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마저 새할머니와 재혼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가족이란 엄청 소중한 존재였고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늘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친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내와 이혼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긴 새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을 해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참 건강하고 세련된 분이셨어요. 젊은 나이에 아이 딸린 남자에게 결혼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할아버지께도 꽤 좋은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이유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어떻게 대했는지 당연히 못 봤지만 아버지와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걸 보면 그 말이 거짓이나 과장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지금껏 할머니의 맨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하면 믿으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까지 손질하셨어요. 그리고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주셨죠.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할머니께 생활비를 드렸고 할머니는 영양식단으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루 종일 살림하고도 모자라 아버지 사업, 거래처 직원들도 집에 초대해 밥과 고기, 술상을 봐주던 부지런하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스타일을 잘 아는 거래처 분들은 빨리 재혼해야지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같이 분이 새어머니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저는 할머니만큼 예쁘고 자상하고 현명한 여성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손님들은 저에게 엄마 대신 할머니 사랑 많이 받고 곱게 잘 자란 것 같다 하며 할머니와 저를 동시에 칭찬해 주셨습니다. 엄마 자리를 채워준 할머니 덕에 저희 집은 평온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에 한 번씩 롤레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와 제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학생인 저를 책임져야 하니 급하게 식당 일을 하셨어요. 평생 굳은 일은 안 해본 할머니가 처음 식당에서 일하고 온 날 저는 할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맘 몰래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빨리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하면 할머니 고생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빠와 편하게 전화 통화할 상황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할머니만 의지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힘든 식당 일을 하고도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할머니는 누구보다 체력이 좋고 일머리가 좋아 식당에서도
척척 일을 잘 해낸다고 힘줘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 할머니께 효도하는 방법은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힘들게 버신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셨고, 저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학교에 가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놨던 비상금을 내주시더니 이걸 등록금으로 내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한 마음에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염치 없게도 그 돈을 받아 등록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입소문이 나더니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힘 빼지 말라고 저를 다독거려 주면서도 예심 기뻐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빚을 충당하지 못한 채 먼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계세요. 다 같이 모여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되니 무척 답답해 하십니다. 할머니는 식당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식당에 나가셨어요. 성적 장학금에 회사원 월급 이상으로 돈을 버니 할머니는 집에서 쉬다가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라고 해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지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아직은 건강하니까 일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다며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철마다 제 옷을 사주셨고 저도 할머니 옷, 가방, 신발 등을 사드렸어요. 매장에서 새 옷을 입고 할머니를 바라보면 할머니는 모델해도 되겠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점원도 이렇게 젊은 할머니가 다 있냐고 비위를 맞춰 주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제 키를 182cm까지 크게 해주신 할머니 덕에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다며 이게 다 할머니 공이라고 했어요. 대학 생활은 무척 바빴어요. 수업에 과외에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와 밀린 수다 떨고 나면 바로 잠이 들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대학생 됐는데 왜 여자친구가 아직도 없냐고 돈만 벌지 말고 연애도 좀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호는 키가 크니 이렇게 뽀대도 나고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할머니 눈에는 다른 모델은 눈에 안 들어와. 우리 민호가 최고야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의지하며 지냈고 할머니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과외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술상을 차려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기일마다 할아버지를 추모했는데 그날따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할아버지 기일인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어요.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민호 바쁜 거 다 아는데 괜찮아. 민호 이렇게 잘 지내는 거 할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결혼해서 남편 사랑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과부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 집에서 살림해주는 처지가 되었으니 여자의 인생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을까요? 그런 할머니 마음을 알기에 할머니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들어드리곤 했어요. 할머니는
오전에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시는데 워낙 미모가 뛰어나니 할아버지들이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럴 생각 없다며 거절했고 단체 카톡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남들은 다 큰 손주 녀석 뭐 그렇게 챙겨주냐고 얼른 제가 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받아서 살림하지 사서 고생한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가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민호 너를 애지중지 키웠는 줄 알아? 할머니한테는 민호밖에 없어.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마. 나한테 새로운 사람은 영원히 없을 거야. 나한테 호감 보이는 사람들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외로워도 다른 남자는 안 만날 거야. 내 인생에 재혼은 없으니 민호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하며 안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저도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와 만나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격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더라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할머니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외로울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안방 문을 노크했어요. 할머니는 주무시지 않는 듯 했어요. 할머니 옆에 가만히 누워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나도 할머니만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비밀 없기예요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그날 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 다음 날 곱게 화장을 하고 아침 상을 차려주면서 여보 식사하세요 하시는데 밥상을 뒤로 한 채 또 일을 치르고 말았네요. 군대 제대하고 회사원이 된 지금도 할머니와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년만 고생하면 빚 청산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올라오자마자 할머니 칠순 잔치를 거하게 해드리자고 약속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여자 사귀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손살에 치며 할머니만큼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 만나기 힘들 거라고 말했네요. 당분간 할머니만 생각하고 위해주며 지내는 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30대가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오랜만에 외숙모를 만났어요. 조카가 저에게 꾸벅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외숙모와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벌써 10년도 전인 그때 저는 막 대학에 들어가 신입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생이라면 모름지기 열심히 친구들도 만나고 술을 마시는 게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주일 중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술을 마시면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쯤 저희 엄마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삼촌이죠. 삼촌께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삼촌께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다는 점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딸만 줄줄이 낳다가
낙내로 남자를 낳아놓은 집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살아계셨던 저희 할머니께서도 난리가 나셨어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이모들도 꼼짝없이 병원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삼촌을 돌아가면서 간병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집에서 하나뿐인 남자인 삼촌을 아낀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막 결혼해서 뜨겁게 신혼을 보내야 할 시기에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외숙모께서 다른 마음이라도 먹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숙모에게 힘든 병간호를 시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저 역시 이런저런 도움을 드려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노는 것만 해도 바빴던 그때에 매일 저희 어머니나 이모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느라 아주 진땀을 쏙 뺐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머니나 이모들이 만들어 놓았던 반찬을 병원이나 외숙모네 집에 옮겨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거의 폐인이 되셨던 외숙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운을 되찾고 계시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막 성인이 되었을 뿐 생각은 어리숙해서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하도 성화인이시 한 달 정도는 열심히 반찬을 날라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삼촌께서는 몇 번의 수술을 하시고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고 있으신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다 놓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삼촌 집에 가서 조금만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절더러 삼촌도 없는 집에서 외숙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너라도 같이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겠지 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친하지도 않은 시조카가 있으면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비부터 제 생활비까지 모두 부모님께서 대주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본가에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삼촌 집이 학교에서 더 가까운 거리이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삼촌께서 두세 달만 있으면 퇴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꽤 크게 당하신 건지 거의 1년 가까이 병원에 누워 계시게 되었고 저는 내내 삼촌 집에서 외숙모와 둘이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대학생이었지만 외숙모께서도 삼촌보다 연하라 30대 중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인지라 그냥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누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삼촌이 입원하신 후에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던 외숙모께서도 제가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카 눈치도 보이고 편하게 생활할 수도 없는데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본가에서 살 때에는 술을 마시다가 집에 늦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숙모께서는 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으면 방에 불도 꺼주시고 이불도 덮어주시는가 하면 다음날 해장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국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셔야 하는 게 귀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날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삼촌도 상황이 안 좋으신데
저까지 챙기셔야 하고 저희 어머니나 이모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외숙모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고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당황해서 같이 살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애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외숙모도 삼촌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타지 말라는 오토바이나 타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아이를 가진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지셔야 할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외숙모와 저의 동거는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21살이 되던 해에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대가 2달쯤 남았을 때부터 친구들과 열심히 술을 마시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맘때쯤에 외숙모께서 절 덜어 나랑도 술 한잔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제대로 날을 잡고 저녁부터 외숙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숙모께서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안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술 기운을 빌려서 숙모, 그동안 저랑 같이 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제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해서 잘하지 못한 말이었는데 함께 한 잔, 2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외숙모께서는 제 말을 듣고 싱긋 웃으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술잔을 시원하게 비우시더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 이제 내 삼촌 퇴원할 텐데 내 덕분에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그냥 얹혀 살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외숙모를 봤을 때만 하더라도 삼촌의 사고 소식에 정신이 쏙 빠져 계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살면서 활기도 찾으시고 나름대로 힘든 일을 극복하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입대를 해야 하지만 삼촌께서도 곧 퇴원을 하실 테니 걱정할 만한 일도 없을 것 같았죠. 그날 저와 외숙모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저희만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에게 정말 친누나처럼 잘 대해주신 만큼 함께한 시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외숙모께서 술을 과하게 드셨는지 어느 순간 기분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더니 벼랑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해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던 티슈를 몇 장 뽑아서 외숙모에게 건네드렸어요. 외숙모께서는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로 다가가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라며 안절부절 못하였는데요. 외숙모께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너한테 할 말은 아니야.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슨 이유로 울다 웃으시는지
그 연유가 궁금해서 더 캐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난스럽게 팔을 잡아 흔들면서 왜요? 왜 저한테는 말 못하시는데요? 라며 때를 쓰듯이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외숙모께서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내 삼촌이 신혼 때 사고당해서 아직까지 저러고 있잖아. 나도 여자인데 라면서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행동이 먼저 나가 버렸습니다. 외숙모께서도 그런 저를 거부하지 않고 두드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저희는 그날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열심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 그런 관계를 지속했죠. 그 후로는 삼촌도 퇴원을 하시고 조카까지 낳고 잘 살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친척 결혼식장에서 외숙모를 만나니 예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외숙모도 저를 보고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그날처럼 쑥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조만간 외숙모를 찾아뵙고 그때처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드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